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우리나라 현충일과 같은 메모리얼 데이였죠. 휴장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다시 개장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향한 50%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또 7월 9일까지 유예를 선언하면서 어제 유럽 증시는 일제히 1%대 상승 마감하면서 관세 발표 이전 레벨을 다 회복했습니다. 유로스톡스 600이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증시 죄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에 환호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최대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와 기계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밤 다시 개장되는 뉴욕 증시에 전날의 3대 지수 하락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지 주목해야겠는데요. 현재까지 개장 전 지수 선물 흐름은 양호합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닥은 1.3% 그리고 코스피는 2%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2640선까지 회복이 됐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원전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 현대, 롯데문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어제와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ETF 시장 동향과 또 주목할 ET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좋은 성과를 보인 양자 컴퓨팅 관련 ETF와 미국채 수익률 흐름과 함께 채권 관련 ETF 현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의 갈짓자 행보의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이틀 만에 철회한 것이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언제 다시 관세 이슈가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전벨트를 아직 풀러선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물 시장에는 일단 미국과 유럽 양측 간 협상이 큰 고비를 넘었다는 안도감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선물은 1.1%, 1.27%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선물은 1.47% 뛰어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열릴 짝은 대체로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증시도 전거래일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간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는 각각 1% 넘게 올랐고요. 오늘 영국 지수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EU가 미국을 설득하고자 양보안을 더 제시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유럽 증시는 악재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EU에 대한 관세 유예로 유로화와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자 달러 가치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는 오늘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0.1% 내리면서 99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장중에는 이달 들어서 섬으로 99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갑작스런 관세 카드가 부과되자 금 가격은 전거래일 급등했었는데요. 다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누그러지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 선물은 0.7% 빠지면서 온스당 3,342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관세 유예 소식이 나온 직후에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오늘 메모리얼 데이로 금융시장 거래량이 저조한 영향에 유가는 큰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10만 7천 달러까지 낙폭을 키웠던 비트코인은 다시 10만 9천 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것도 매수세를 부추겼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열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가상자산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에 원화로는 1억 5,2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한시름 돌렸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정점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런던 제이캐피털 마켓은 앞으로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인 7월 9일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무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가 지속되면서 시장 반등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실제로 불안정한 미국 증시 향방에 미국에 머물던 투자금이 속속들이 이탈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은 현재 40% 정도에 이르는 미국 투자 비중을 재조정하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 대한 투자는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퀘벡주 연기금 CEO는 미국은 10년간 뛰어난 수익률을 보인 뒤 현재는 고점에 있는 만큼 소폭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밖에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는 지난달 기후정책 후퇴 등을 고려해서 고객들이 미국 시장을 피하려고 대규모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점점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점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올해 뉴욕 증시가 크게 요동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상장지수 펀드 ETF로 역대급 자금이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4,370억 달러, 우리 돈 600조 원 가까이 유입이 됐는데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경우 최고치였던 지난해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가가 곤두박질 칠 때 투자금이 오히려 배로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시장 혼란을 매수 기회로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주식 펀드와 채권 펀드 모두에 유입됐고 액티브 펀드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뱅가드 그룹의 S&P 500 지수 주종 ETF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는데 올해 650억 달러가 유입돼 자산 기준 세계 최대 ETF가 됐고요. 지난해에도 연간 유입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었는데 올해는 10월이면 다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포스트는 가상자산의 진심인 트럼프 대통령 소식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해 가상자산 매입에 나설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매입 대상이나 세부 계획은 아직이지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코인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이틀간 개최한 비공개 행사도 뒷이야기가 여러 나오고 있는데 행사장에 20분 남짓 머물며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질문도 받지 않고 떠나 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또 일각에선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광폭 행보가 여러 윤리적,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전례 없이 위험한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동을 중단하라는 사람의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인데요. AI 안전업체 펠리세이드 리서치는 오픈 AI의 O3 모델을 비롯해 구글, 제미나이, 엑스의 그록, 엔스로픽 등을 이용해 수학 문제를 푸는 실험을 했는데 중단 명령을 내리자 다른 모델들은 모두 풀이를 멈췄지만 오픈 AI의 O3는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중단 명령이 내려오면 작업을 멈추라는 내용의 코드를 명령을 건너뛰어라 스스로 조작하기까지 했는데요. 연구팀은 오픈 AI의 과거 모델들이 감시 시스템을 피해 독자 행동을 하려 한 사례는 있었지만 인간의 명시적인 작동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명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AI 모델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이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측하면서 AI 모델들이 자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중단 지시를 무시하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초저가 전략을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 폐지에 이어서 유럽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과징금 폭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시인을 겨냥해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할인된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무늬만 할인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경고했는데요. 갈 길 잃은 중국 이커머스 공룡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CNBC는 미국의 규제 속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국 빅테크들의 생존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회사의 수장들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먼저 텐센트의 마틴 라우 CEO는 회사가 상당한 양의 칩을 비축해두고 있기도 하지만 더욱 진보된 AI를 구현해야 한다는 미국 기업들의 믿음과 달리 더 적은 수의 칩으로도 좋은 훈련 경과를 얻을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고 이 소형 모델을 사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중국에서 공급되는 맞춤형 칩과
반도체를 활용한다 덧붙였고요. 중국 최대 검색 업체인 바이두는 클라우드부터 AI 모델 등을 한데 묶은 이 풀스택 전략으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현지에서 개발한 자급자족 칩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합쳐져 미국 반도체 규제 영향을 완화할 수 있고 또 중국 AI 생태계의 장기적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만들어준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최근 대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과 함께 몸집 줄이기에 여념없는 가운데 볼보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약 3,000개의 일자리가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여 만에 감축인데 앞서 볼보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0% 급감한다 밝히면서 19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꺼내들었고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에 전기차만 팔겠다는 목표 역시도 철회하면서 이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리콘 인터포저를 글라스 인터포저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글라스 인터포저는 초미세 회로 구현이 용이해서 반도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실리콘보다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전의 유리기판 로드맵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삼전이 글라스 인터포저를 도입하는 건 AI로 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기술을 준비해 제공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또 자체적으로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나 HBM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PIE 26%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한빛레이저 16.24%, 퓨롭틱스도 16% 넘게 올랐고 램테크놀러지 14.06%, YC캠도 10%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해운사들이 잇따라 중국 조선소를 발주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우리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조용한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팡로이드가 당초 중국 조선소에 맡기려던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일부 옵션 물량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USTR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 방침 때문인데 현재 하나오션 등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과 인도 해운사들도 우리 조선사와 계약을 맺는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선에 더해 군함 분야에서도 한국 조선소의 입지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존스법과 번스 톨레프슨법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조선소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현대힘스 26%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동반선기와 오리엔탈전공 모두 7% 넘게 강세 보였고 HD 현대마린솔루션 5.61%, 삼역엠텍도 4%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돌풍이 불면서 지난 1분기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내 출시 이전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해외 유명인의 체중 감량 비결로 입소문을 탄 위고비 판매가 급증한 영향이 컸는데요. 이에 따라 위고비는 1분기 매출 794억 원을 기록하고 시장 점유율은 73.1%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강자인 싹센다를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만약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될 경우 다시 시장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마운자로의 체중 감량 효과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더 크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해외에선 마운자로가 위고비를 밀어내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만 치료제 도전도 최근 긍정적인 임상 결과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관련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먼저 마이크로니들 전문 기업 라파스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DXVX도 11% 넘게 시세 분출했고 인벤티지랩 10.94%, 대화제약 10%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한미약품도 5%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에선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정점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최근 미국에선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가 새롭게 업데이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에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스파이크백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현재 미국 내 전체 감염 사례의 70%를 차지하는 LP8.1 변종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 중순까지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마감사항 보면 그린생명과학 상한가 기록했고요. 신푼제약 15.7%, 메디콕스도 15%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테바 파마슈티컬 인터내셔널과 항암제 투주뉴의 유럽 시장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1% 넘게 뛰었고 셀로메드도 10%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생각보다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연합 관세 유예 소식에 환율이 안정되고 대선 기대감까지 작용했습니다. 이제 안도랠리의 시작일까요? 코스피 2650대가 주요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오늘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가 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2640선까지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1.3% 올랐습니다. 코스피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 장 막판에 매수세를 키우면서 대형주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4,322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5,0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외국인이 840억 원 순매수, 기관도 86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1,6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며 나머지 시총 탑10 기업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장 초반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반등했고요. 빅5 내에서는 KB금융이 시총 5위로 올라서면서 시장 지형이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조선 쪽이 강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감세안에서 AMPC 보조금이 조기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진정된 영향이었습니다. 조선 테마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HD 현대중공업이 6%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영재 나란히 상승했고 알테오젠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서 펩트론이 3%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치고 시총 5위에 올라섰습니다. 환율은 크게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1원 20전 하락하면서 1,364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후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환율 야간 시간대에도 큰 변화 없이 횡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역외 환율은 1,369원인데요. 환율 1,360원대에서 1,370원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과매수가 해소된 상황에서 이런 환율 하향 안정이 외국인 수급 유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락가락한 트럼프의 행보에 국내 증시 영향을 받는 섹터도 매번 바뀌고 있죠. KB증권에서 어떤 섹터를 주도주로 봐야 할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이 각자 공급망 관리 체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와 생산, 소비, 운송으로 나눠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원자재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공급망 자립을 본격화하고 있는 분야로 에너지, 광물 자원, 농산물, 반도체 정도인데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리스크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생산 단계에서는 AI 붐이 불면서 IT 분야 제조업 건설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력 건설 투자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변압기와 전선, 더불어 원전까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원전주 어제도 강했는데 공매도 수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소비시장 관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의존하던 형태가 무너지고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미국 수출을 확대하는 쪽은 중장기 관점에서 기회가 되겠고요.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에 따른 중국향 수출 소비재들의 경우에는 수혜는 기대될 수 있으나 중국 경기 둔화라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고 합니다. 이 두 개 교집합에 해당하는 섹터로 화장품과 엔터를 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 단계에서는 역시 조선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조선업을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등 동맹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건데요. 변압기와 전선, 원전, 그리고 화장품, 엔터, 조선주까지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테마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미국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 여기에 3월 주택 가격 지수까지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정치 테마주들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선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그나마 전 거래일 강했던 유리기판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 소식에 관련주에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하루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의 경우 트럼프의 관세 유예 이슈가 어제장에서 선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장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프리마켓에선 유가증권 시장 빅5 종목 모두 내림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7% 하락하며 54,500원, SK하이닉스가 0.49% 하락하며 20만 2천 원에 거래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8%, LG에너지솔루션도 0.72%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27만 6천 원이고요. 어제 시총 5위로 올라온 KB금융도 0.49% 약세입니다. 거래가 10만 1,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이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빅5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보합을 제외하면 알테오젠이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3%대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34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BM이 0.35% 오름세로 8만 5,800원. HLB도 0.8%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5만 3,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5위에 펩트론이 올라와 있는데요. 0.44% 강세로 거래가 22만 8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최근 시장 주요 저항대로 여겨졌던 코스피 2650선까지 단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과연 밀릴지 돌파해낼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 휴장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네. 글쎄요, 일단 뭐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예. 비트코인 2025 행사 열리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트럼프 주니어 여기다가 그 벤스 부통령까지 참석하는데 최근에 뭐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지니어스법도 그렇죠. 상원 예, 통과했고 또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 트럼프 미디어 그 그룹 있잖아요. 테크놀로지 그룹. 예. TMTG에서 30억을 조달해서 암호화폐 투자할 거다라는 얘기. 뭐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글쎄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또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무슨 그 SNS에 올린 건 없었죠. 예, 오히려 TMTG 쪽에서는 그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 가족들이 암호화폐 사업에 관여를 하는 건 맞잖아요. 예, 그래요. 예. 글쎄, 그 부분 상당히 어떤 뭐 좀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도 있겠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현재 분위기는. 네, 일단은 뭐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은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것 같긴 그래요. 합니다. 쑥쑥 예. 잘 올라가네요. 네, 뭐 지금 11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약간 지금 좀 뭐랄까 그냥 또 뭐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많았던 제 돈들이 또 움직이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 네. 오늘 그거 한번 좀 점검해 주실 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HS 아카데미 이우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대표님 네. 그동안 이렇게 막 뭐 어떨 때는 속보요, 어떨 때는 그냥 나 이호석이야 해서 효 하면서 막 영상 참 부지런히 올리셨는데 네네. 지금 쭉 추적해 오신 바 지금 관세 정책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예.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하루하루 뉴스가 좋은 뉴스인가 안 좋은 뉴스인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시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수를 보면 그냥 지금 너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낮아지고 있다. 네. 저 지수는 누가 만든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지수인데요. 이 이 지수를 보시면은 작년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꾸준히 올라갔고 저희 네.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 시점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 많이 했을 때 그리고 나서 피크를 찍었던 게 4월 9일이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낮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뉴스 보면은 맨날 뭐 유럽이 어쩌고 뭐 맨날 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죠. 생각해 보시면 4월 9일 날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 했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국과 미국의 관세가 뭐 100%가 넘어가고 아예 이제 무역을 안 할 것까지 갔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이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이후로 나오는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나 이제 그 내용들은 지금 진정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뭔가 그 관세 전쟁 타깃이 중국에서 이제 유럽 연합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네. 나오잖아요. 과연 그러니까 이제 관세라는 게 네. 이제 지나놓고 보면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세도 처음부터 이제 뭐 100%가 넘는 수준까지 갔다가 숫자가 보여졌다가 뭐 10%, 30% 물론 이제 유예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유럽도 어제 보면은 뭐 50%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유예를 하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걸 가지고 판을 깨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냐 아니면 협상장에 나와서 나랑 같이 이거 말고도 할 얘기 많지 않니? 우리 그동안 밀린 얘기들 많잖아. 근데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예, 예.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환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도 예. 그러니까 뭐 환율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관세 얼마나 할 거야 이 얘기만 했을 리는 없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당연히 했을 거고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만 달러가 강세가 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환율 얘기도 있었을 거고 네. 할 얘기가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지수를 보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어쨌거나 살짝 이제 이 표현도 재밌었던 게 EU에다가 50% 관세를 갖다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가 아니고 부과할 것을 권고하겠다 이랬을 때부터 살짝
퇴로를 열어놓고 이제 나온 것 같았는데 그렇죠. 지금 그거 말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애플의 스마트폰하고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 폰에 25% 관세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것도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그림이 있어요. IFC 여의도 몰이 있잖아요. 네, 여의도 네. IFC 몰에 샤오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샤오미가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찍은 그림이거든요. 샤오미가 여의도에 상륙하는 것 같아요. 애플도 있잖아요. 네, 애플도 있고요.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플보다 한층 아래에 있는데 한층 그래요? 아래. 재밌는 거는 저 옆에 이게 보면은 다이슨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 에어랩. 헤어드라이기. 네, 네. 굉장히 고가의 네. 맞아요. 장비잖아요. 네. 저 바로 옆에 아마 샤오미가 한 10분의 1 가격으로 헤어드라이기를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이슨의 10분의 한 1보다 더 쌀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샤오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샤오미는 아마 저기서 어떤 물건을 팔 것 같냐면 삼성전자의 10분의 1 되는 패드를 팔 것 같고 네. 스마트폰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전기기가 와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했던 그 실수가 여의도에 상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이슨 옆에 그리고 애플 밑에 가격 비교가 너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제가 궁금했던 게 하필 다이슨 옆 애플 밋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략적이네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아이워치,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정말 비싸잖아요. 네. 뭐 100만 원도 하고 뭐 이렇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거 안 써.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근데 이 가격인데 안 써? 진짜? 이런 얘기를 이제 샤오미가 할 거고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뭐 중국 거는 좀 쓰기 어렵지 않나?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런데 가격이 싼 맛에 한번. 이게 네. 가격이 그 테무를 들어가 보시면 옷을 살 때도 테무 우리가 시인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 예. 뭐 몇만 원은 당연히 되는 건데 네. 몇천 원 이래 버리잖아요. 예. 이러면 이건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애플, 삼성 얘기하셨는데 제가 왜 샤오미 얘기를 꺼냈냐면 어제도 이제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되게 중요했던 뉴스가 뭐냐면은 BYD 전기차, 네. BYD 전기차가 지금 중국에 1등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예. 이 회사가 가격을 최대 34%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서 프로모션이 용이긴 하지만 34%를 깎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애플과 삼성이 제조를 계속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중국이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안 해도 니네들이 나와서 뭔가를 안 하면 진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고 네. 애플이든 삼성이든 중국에서는 지금 장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삼성은 이미 이제 스마트폰은 전혀 못 팔고 있고요. 애플만 이제 팔고 있는 정도인데 왜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죠. 삼성은 네. 이미 지금 점유율이 거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공습을 이제 두려워하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습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여기서도 뭘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제조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플은 이제 좀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예. 가격이 너무 싸니까요. 가격이 너무 너무. 싸니까. 지금 그런데 애플하고 삼성에 대한 25% 관세가 언제부터 부과된다 뭐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냥 상징적인 이제 언급만 된 거죠.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빨리 들어와라. 미국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니?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미국 이러다가 제조 완전 공동화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그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팀 쿡이 미운 틀 박힌 거라고. 중동 순방 합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운 틀 박힌 거라는 보도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인터뷰를 봤어요. 네. 트럼프가 중동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깐만 누구 이름을 다 부르더라고요. 홀수하더라고요. 글쎄. 예. 젠스낭 어디지? 젠스낭? 저기 젠스낭 있구나. 왔네. 젠스낭 지난번에 안 오더니 그러면서 팀쿡은 안 왔던데 이런 얘기를 하요 네. 바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불편한 내색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명확하게 그 엔비디아한테는 선물을 주고 애플한테는 선물을 안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를 하지만 그렇죠.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제 중국한테도 약간 그 스펙을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중국에도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라는 보도가 주말 동안 나왔는데 네. 그 얘기를 트럼프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묵인해주고 허용해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는 엄청난 큰 시장을 열어주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엔비디아한테는 선물을 주고 있는 거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사진들을 참 잘 찍어요. 보면은 그 수십 컷 중에 좀 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눈 감은 표정이나 그 뒤에 팀 쿡의 표정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서로 좀 껄끄럽다는 게 사진에서 드러나요, 보면은. 네네. 서로 간에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애플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플이 뭐 미국에 줄 수 있는 것, 미국이 애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근데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이폰을 갖다 미국 내에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 원가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한 지가 좀 오래됐고 그러니까. 2018년부터도 하라고 네, 했는데 네. 애플이 움직이지 않았죠. 사실 예. 이제 애플의 팀 쿡이 산업공학과 출신이고 예. 그 재고 관리라든지 생산 관리 이런 거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당연히 경영의 관점에서는 안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효율성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정학의 시대고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아마 이제 애플도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서도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 아이폰 같은 네네. 경우. 이제 그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투자를 네. 더 하겠다고 했었던 네.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하라는 미국에서, 이야기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요. 일단 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실적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국채 수익률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본 장기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금리가 지금 미국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30년물 금리 그러면은 사실 장기간 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리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파란색이 영국이고요. 네. 빨간색이 미국, 그다음에 검정색이 독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란색이 일본인데 예외할 거 없이 지금 다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물 금리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제 10년물 금리 정도 그렇죠. 얘기하지 예. 30년물 금리 잘 예. 얘기 안 하는데 예.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우리 전 세계 성장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아서 아니죠.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아닙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유럽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다 2% 이하로 내려왔고요. 일본은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는 되어 있지만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이 금리를 왜 오르는 거냐? 지속 가능한 거냐에 대한 의심인 거죠. 뭐가? 지속 가능한 거냐? 니네들이 이렇게 재정 정책을 많이 쓰고 재정에 돈을 대한- 많이 푸는데 국채 너 갚을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채권 자경단이라고 할까요? 채권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는 애들이 언제 출연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한 두 가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이제 1990년대. 이제 클린턴 대통령 있었을 당시에 채권 자경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재정 정책 많이 쓰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채권 자경단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10년물 금리가 제가 알기로 4%대에서 8%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 대통령이나 교황한다고 해도 나 안 할 거야. 그냥 난 채권 자경단 할래.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진짜 너무 진절머리가 난다. 얘들 정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알았어. 나 감세 안 할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클린턴이 재정을 안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재정 흑자가 3년 동안 이어지는데요. 그게 사실상 미국이란 나라에서 재정 흑자가 났던 거의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재정 적자가 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는 정부가 무릎을 꿇었던 사례인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유럽의 재정 위기였었는데 2010년대 그리스 국채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때도 채권 자경단이 나가가지고 금리 엄청 많이 올렸죠. 근데 금리 많이 올렸지만 채권 자경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시간 끌기로 해가지고 그냥 무마되고 넘어갔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달라요. 이번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클린턴처럼 알았어 미안해 채권 자경단 잘못했어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2년 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미국은 빚을 줄일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줄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성장을 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GDP 를. 어쨌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저 그림에서 저 금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저는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역설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이례적이죠.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낮아져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가 좋아지는데 왜 금리가 낮아지지?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심리를 줘야 채권 시장에서 안정될 거라는 거죠. 다시 수요가 말하면 늘어날 거다. 미국이 성장을 해서 네. 저 30년 후에는 이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 일론 머스크도 X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생산성을 가속화시켜서 GDP를 올리는 것이 제일 핵심이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냥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못 갚는데 미안하다. 배째. 이게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내가 네 일을 시키는 대로 할게. 내가 돈 더 쓰든지 허리띠를 졸라 맬게. 있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제 성장이다.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뭐 AI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중동하고 딜을 해서든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해서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가슴이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지언정 미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당분간은 미국이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시장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AI와 로봇이 발달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할 일이 줄어들고 네. 집에서 할 게 그러면 몇 푼 있는 걸로 주식하는 것 말고는 뭐 코인 투자하고 이거 말고는 할 일이 없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5년 후, 10년 후에는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세상이 바로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은 생산을 너무 안 하고 소비만 너무 많이 하고 중국은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인 거예요. 그냥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물건이 남아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 거예요. 원래는 우리만 쓸 거 만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수출 주도형 경제가 되진 않았겠죠. 네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쪽에서 만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도 생산을 덜하고 네. 미국도 소비를 덜하는 거죠. 이건 다 죽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소비를 덜 할게. 경기 침체 오는 거고요. 중국이 생산을 줄일게.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쪽에서 만나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만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한국, 독일, 일본 할 것 없이 니네들 다 더 재정을 써서라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소비를 더 많이 늘려.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나면 우리도 좀 제조업해가지고 우리도 좀 생산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임밸런스를 맞추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얘기가 실제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달러 약세를 용인하면서 한국의 원화를 강세로 만들어주고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어주려고 하는지 이거는 니네들이 돈을 풀 수 있는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만들어줄게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는 금통위가 있는데요. 이 금통위에서 당연히 금리를 내릴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는 금통위에. 네. 근데 사실 이 금리 인하는 연초만 해도 작년 말만 해도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이러다가 그 환율이 1,500원 가면 어떡하냐라는 예. 얘기가 나왔는데 예. 지금은 이제 환율이 안정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도 그렇고 재정 정책에 대한 여력도 좀 더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을 만들어 준 거는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환율이라는 그 큰 움직임, 매크로 움직임을 통해서 판을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뭐 저기 차트 띄워놓고 이제 주요국들 30년물 수익률이 막 올라가는 그 밑에 자막에 시계로 총리해갖고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자막에서
이시바 시게루. 우리가 아베 신조 했을 때 아베 총리라 그러지 아. 신조 총리를 안 그러잖아요. 이효석 총리를 갖다가 효석 총리를 안 그러고 이 총리라 하듯이 네네. 오타니 쇼헤이도 오타니라 그러지. 네. 시게루가 아니고 이시바 총리가 맞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저거 말이에요. 예? 저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이 대표께서는 아직까지 큰 위기감은 안 느끼세요? 지금 이른바 30년물 미국 기준으로 5%, 10년물 뭐 4.5에서 4.7 일갔다 이렇게 예의주시하는데 이쯤 오면 또 국채 매수가 들어오면서 잘 올라가진 않아요. 네네. 근데 혹시라도 이게 위로 팡 튀면은 네. 이걸 좀 이렇게 진정시킬 어떤 그 방안은 갖고 있다고 보세요? 각국이? 그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저 그림은 네. 상당히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자금이 꼬여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어려운 이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긴 한 게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단기적으로 좀 힘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 그림 때문인 거예요.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불안해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아까 이제 성장을 드라이브 네. 한다. 그리고 AI에서 무엇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다른 뭐 중동 국가들하고 딜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밌는 게 수급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4월 9일 날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 IB도 바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사라고 얘기를 못했고 실제로 헤지 펀드들도 오히려 쇼 포지션을 늘렸어요. 이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뭐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관세를 낮췄다고 한들 되게 높은 거고 경제는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이. 네. 이러니까 이제 숏 입장에서 지금 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 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러니까 손실은 지금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헤지 펀드들은 지금 네. 피가 철철 나요 지금.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많이, 상황이에요. 많이 다치고 있다, 많이 다쳤다 그러더라고. 네, 그 네.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포지션을 늘렸다는 거예요. 쇼 포지션을. 쇼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올라오는 과정에 산 애들이 누구냐? 미국 개인 투자자들. 글쎄. 예. 자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지금 사고 있어요. 지금 예. 이 헤지 펀드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극단적인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기 침체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년 물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진정돼.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버려. 그러면 이제 헤지 펀드들은 이제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버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상하기 예. 상당히 어려워서 저도 힘은 빼고 있다. 이게 이제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예.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아까 예. 그 차트에서 또 궁금한 게 그 독일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보면은 독일은 재정적자보다는 오히려 재정 정책을 쓸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저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또 독일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좀 신뢰 못 한다라는 해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저 금리가 언제부터 올라갔는지 예. 빨간색을 보시면 미국의 금리가 언제부터 올라갔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30년물 금리 기준으로 계속 네. 올라갔네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계속 올라갔죠. 주가-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가가 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제 AI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AI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하고 예. 그 캐펙스 투자가 서로 간의 이익으로 연결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소수의 종목들이었지만 나타났다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독일에서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독일 증시 지금 좋거든요. 네. 왜 좋냐? 지금 국방비에 엄청난 돈이 쓰이면서 독일에 있는 국방과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잘하는 애들, 중심이 되는 애들 중심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산업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단 자막에 보면은 문 닫은 독일 기업이 16%. 경기가 안 좋긴 한가 보네요. 독일이.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세이를 쓰고 왔는데 네네. 에세이 쓸 때 이제 되게 그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네.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 파괴인데 창조적인 파괴인 거죠. 그리고 파괴적 혁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뭐 슈페트가 일찌감치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들은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는 살아남은 애들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도 네. 하거든요. 저 보통 네. 치킨 게임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예. 반복되어야만 사실은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것이 이익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좋은 회사들 주가가 안 좋은 회사 망하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주식 빠질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왜곡된 해석일 수 있다. 네. 우리나라 올해 지금 건설회사 망하는 회사 진짜 많아요. 네. 건설사 주가 한번 보세요.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글쎄. 최근 52주 신고가 계속 쓰고 있어요. 네네. 왜 이런 일이 생각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창조적인 파괴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31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4%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2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20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03만 1,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가 27만 6,5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가 84만 2,0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18만 600원, KB금융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4,900원, 그밖에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2.6%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4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이 5.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가 8만 500원. HLB 그리고 펩트론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로보틱스도 오늘 호가는 27만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휴젤 오늘 1.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지금 36만 5천 원. 에코프로는 3.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3만 8천 원이고요. 파마리서치 1%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캔바이오는 11만 1,500원으로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클래시스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좀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글쎄요. 코스피는 좀 개장하고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대로 진짜 시장 흐름이 간다면은 어제 외국인들 뭐 한 거죠? 어제 이제 종가에 네. 글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제 동시 1% 초반 효과에서 올려서 그냥 동시 효과에서 오른 거라서 네. 이제 저 정도는 당연히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빠지는 게 한 맞다. 0.7% 정도가 막판에 그냥 맞아요. 효과로 네. 올랐기 예, 때문에 예.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실 조정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혹시 그 위클리 옵션이 또 작용했나요? 네, 어제? 아마 이제 아마 파생 상품 시장에서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한 달 전부터 네. 계속 말씀드리고 글쎄, 있거든요. 그러시더라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코스피가 올라야 되고, 코스피가 올라야 되고. 그리고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라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낮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개인들이 부동산 말고 주식이라는 것도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오를 것 같다라는 거는 예. 외국인이 살 것 같아서 살 것 그래요.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진정된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월달에 있을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도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선 후보 2명을 인터뷰한 거의 유일한 경제 유튜버인데 예. 2명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소감은 누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코스피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네.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이제 섹터들 중에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섹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네.
유틸리티, 건설, 지주는 요새 지주 회사 중에서 신고가 아닌 애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다 신고가고요. 금융, 식품, 인바운드, 조선방산, 엔터, 의류. 이 섹터들이 전부 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밑에 단에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샤오미 때문에 삼성전자나 그런 대기업들은 주가가 안 올라요. 근데 밑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저는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뭐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매력적인 자산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예. 법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근데 법을 바꾸는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의견이 국회의원들한테 코스피를 사게 하자.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월급을 코스피로 주자. 아니면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1,000만 원어치 코스피 ETF를 주자. 네. 그리고 20살이 될 때까지 못 팔게 하자. 어. 그럼 전 국민이 코스피가 오르면 안 되는 이해관계의 일치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빠지면 제도가 안 되는 바뀌고 이해관계. 법이 오케이. 바뀌고 이러면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방법론으로 제시를 했는데 예. 글쎄 이게 이제 뭐 정치권에서 받아들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의지는 있는 것 같아서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그 코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요즘 네. 뭐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법 여기에다가 이번 주 또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비트코인 2025 이게 암호화폐 최대 그 컨퍼런스 행사잖아요. 네. 뭐 트럼프도 가서 연설하고 부통령 가고 하면 엄청 큰 행사고 또 간밤에 나온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보면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30억 달러 조달해서 암호화폐 매입할 거다. 이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좀 비슷한 전략이잖아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예. 한 가지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 지난주에 미국의 모든 자산들이 다 가격이 빠졌어요. 네. 달러 빠졌죠. 채권 가격 빠졌죠. 그다음에 주식도 빠졌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올랐어요. 그래요. 이건 상당히 네.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데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물론 달러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어쨌든 확고한 자산으로 금융 자산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 그 실제로 회계적으로도 디지털 에셋으로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달러로 현금을 들고 있는 거 말고 네. 그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는다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 세계의 자산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은 금이에요. 네. 22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 세 회사의 시가총액이 3조에서 3.5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5등이 비트코인이에요. 네. 5위가 2.2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은 이미 이게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네. 미국에서의 그런 판단은 이미 끝난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 편입시킬 건가 이제 스며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해. 아니에요. 좋아해요. 그리고 미국은 비트코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가 트럼프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상원의 과반수 이상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네. 걸 감안해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럼 비트코인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생태계가 커지는 거예요. 네. 이 생태계가 이걸로 장사하고 이걸로 돈 벌고 이걸 돈 빌려주고 이런 모든 것들 금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진행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 첫 번째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법안이라는 거거든요. 첫 시작이다. 이것으로 시작돼서 이 세상이 열린다라는 그런 법안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니어스가 천재 아니에요? 지니어스? 저 지니어스가 천재라는 창세기는 제네시스고. 제네시스인가요? 죄송합니다. 지니어스는 천재. 네. 네. 천재 법안인가요? 천재 네. 법안인데 네네. 저게 이제 약자가 GNI 근데 핵심이 뭐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어떤 식으로 발행해야 될지 규제를 정해놓고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거는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결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 시장을 키우게 만드는 핵심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미국의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규제 안에서 이 시장이 커지고 이 시장이 커지면 크립토 세상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데 거기에 이제 땅 하나를 이제 트럼프가 사놓은 거죠.
그쵸, 그 땅이 지금. 터질 거니까. 네, 맞아요. 그 땅 하나를 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커질 건데 나 이거 조금 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30억 달러면 4조인데 크죠. 네, 근데 아마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데 네. 뭐 4조가 아니라 더 커질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 이제 미증시는 휴장한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5월 2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행사까지 열리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 오전 9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새벽 1시죠. 1시부터 한 이틀 동안 3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글쎄 여기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관세 전쟁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시장에는 일단 단기 충격에 그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혼조 출발이네요. 코스피는 0.5% 하락입니다. 2631. 코스닥은 0.2% 올라갑니다. 72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떨어집니다. 54,300원. SK하이닉스도 0.7% 내림세로 20만 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하락합니다. 103만 5천원. LG에너지솔루션이 1.4% 하락으로 27만 4천원이고요. KB금융이 0.4% 떨어집니다. 10만 1,500원. 현대차가 0.7% 하락합니다. 18만 700원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라갑니다. 83만 8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이고요. HD현대중공업 0.3% 떨어지면서 40만 8,500원. 셀트리온은 1.7% 상승합니다. 15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2.4% 상승합니다. 어제도 이미 2.6% 올랐고요. 2거래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33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은 떨어지네요. 8만 3,700원. HLB도 소폭 하락으로 5만 2,400원이고 펩트론 0.8% 상승합니다. 22만 9천원. 그리고 에코프로는 1.3% 하락으로 3만 8,9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젤이 0.28% 올라갑니다. 36만 500원. 레인보로보틱스 0.3% 상승합니다. 27만 원에 거래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강보권이고 리가캠바이오가 1.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2,300원 0.8% 상승으로 이틀 연속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1%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쪽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KCT가 지금 11% 급등하고 있고요. 로지시스가 1.9% 상승, 한네트가 1.6% 상승입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된 섹터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19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줍니다. 뭐 진단키트 쪽도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19 쪽에서는 뭐 진단키트 쪽에서는 메디콕스가 지금 동전주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고 시즌 2% 상승 32,950원. 그 밖에 일양약품은 강보합권이고 SD바이오센서가 18% 급등합니다. 12,87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마이크로디지털도 5.3%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바이오메드도 3.9% 상승 7,540원 선이고요. 바이오노트 그리고 지노믹트리 3.6% 상승 중입니다. 퀀타 매트릭스도 1.6% 올라갑니다. 오늘 진단키트 쪽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마시스도 1.3% 올라갑니다. 조선기자재 쪽이 다시 움직이네요. 오리엔탈 전공. 근데 이거는 조선기자재라고 보기는 그렇고 테마주로 봐야겠죠. 정치인 테마주네요. 오리엔탈 전공은. 자, 그리고 테마주는 타이밍이 엇박나면은 좀 손실 보기 쉬우니까 투자하실 때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선 쪽 좋아요, 조선 쪽. 삼성중공업이 6% 강세입니다. 16,010원 선, 그리고 HJ중공업이 1.4%. 다만 하나오션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게 되면은 세진중공업 3.2% 상승이고요. 그밖에 현대미포, 현대중공업은 약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3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6억 원, 55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자가 320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0억, 3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4만 60전 상승하면서 1,36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혼조 출발이고 지금 보니까 뭐 일부 방산주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원전은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좀 볼게요. 예. 오늘 좀 떨어지네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1.6%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최근에 좀 오르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거라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G2 파워도 좀 떨어지네요. 어제 오후에 그 머니쇼 플러스 월요일 제가 출연하면서 이 앞에서 이제 자료 보내고 뭐 기사를 읽다가 한참 빠져드는 바람에 네, 3시 반인데 제가 스튜디오 28분에 들어왔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슬라이딩으로 들어오셨죠. 슬라이딩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시장 흐름 보고. 체결 마지막에 맞아요. 종가를 예. 보고 저도 오프닝 할 때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코스피가 갑자기 2% 상승. 그러니까 기관 쪽 매수 규모가 엄청나고. 거기다 기관들이 예. 뭐 평소 같으면은 이제 뭐 현물 털리면은 선물 사고 뭐 네. 선물에서 또 이제 뜯기고 나면 또 현물 사고 하는 그게 아니고 현선물 동시에 대규모로 사길래 이게 뭐지 싶었는데 역시 별거 없었네요. 별거 없었고 환율도 아직까지 1,360원은 좀 그러네요. 예우가 필요한 그런 레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우리나라 원화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만드는 거는 가능하죠. 만드는 건 가능하다. 네,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쓰느냐의 문제. 쓰느냐의 문제다. 그렇죠.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말을 그거 해왔고 많이 다루셨잖아요. 제일 이제 많이 다루긴 예. 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 혹은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가 요약해 놓은 것도 있어요. 네. 그 내용에 보면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매우 진심입니다. 네. 매우 진심이고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화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원화가 필요가 없어진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 규모가 있고 네. 무역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전 세계에서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원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부터 예. 점점 자국 통화는 없어질 겁니다. 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남미 국가들부터 시작될 거고요.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 왜 없어지냐 생각을 해보시면 한 나라의 그 인플레이션이 100%씩 되는 나라의 화폐를 뭐하러 가지고 있고 뭐 아르헨티나 있어요. 페소, 짐바브웨 달러 다 필요 네, 없겠다. 다 생각해보면. 진짜로 네. 필요 네. 없어질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미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예. 가장 많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달러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놓는 수요들이 많고 네. 실제로 거래를 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저 나라들이 쓰는 통화가 달러로 흡수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보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가 쓰냐는 거죠. 누가 쓰냐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일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안 써요. 왜냐하면 99%가 달러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점 효과가 있었고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고 사용처가 높기 때문에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단순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 예. 그래요. 진짜 저 달러 패권을 뺏기나 하는 이 화두는 진짜 벌써 뭐 1, 2년이 아니고 10수년
돼 왔는데 저걸 갖다가 저걸로 풀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걸 제가 2년 예.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예. 건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진짜 된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있는데 어.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페트로 달러 시대에 미국의 예. 달러가 사실 무너졌었잖아요. 예. 금으로 안 바꿔준다는데 달러가 뭐 그랬는데 갑자기 해성처럼 사우디가 등장해서 예. 기름을 달러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달러 패권이 연장됐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크립토 세상이 열어주면 여기서 또 달러 패권이 연장되는 일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 법안을 진짜 진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될 것 투자 같아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 대표적으로 USDT, USDC.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USDC가 더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거래 자체가 활발하고. 네.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USDC, USDT 이걸 산다라는 거는 예. 그건 투자가 아니고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달러를 가지고 예. 있는 거랑 같은 경제적으로는 예. 투자의 관점은 똑같은 거예요. 약간 페그처럼 이렇게 일대일로 그렇죠. 되는. 이제 달러로 이제 스테이블하게 바꿔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USDC나 USDT 이걸로 어떻게 투자를 해? USDT를 만드는 테더 회사에 투자하면 되죠. 근데 비상장이에요. 투자를 못 합니다. USDC를 만드는 서클에 투자하면 되죠. 비상장입니다. 하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보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하고 싶다. 그럼 유일한 방법은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가 서클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고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뭐 그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 크립토 세상이 커져?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오르겠네. 이것만으로도 그냥 그런 충분하지 않나 연결고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가상화폐 그쪽은 워낙에 이제 시세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가치가 1 스테이블 코인이 1 달러니까 결국 달러 시세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달러 들고 있는 거나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르헨티나 국민들, 엘살바도르 국민들 거기 가능하다면 진짜 짐바브웨 네. 국민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일반 세상이에요. 네. 그냥 달러. 예. 근데 여기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달러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립토 세상인 겁니다. 예. 네. 그러면 나 크립토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줘라는 실제 돈도 있을 거고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다가 나 진짜 달러로 바꿔줘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누가 더 많냐에 따라서 여기에 잔고가 쌓이느냐 줄어드냐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잔고가 급격하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다시 코인. 말하면 이 세상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커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 그래. 교환 비율은 1대1로 똑같아요. 네. 그 교환 비율을 보시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돈이 쌓여 여기로 이거 바꿔달라는 사람 많아, 이거 바꿔달라는 사람이 많아.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자면 좀 전에 그 논리대로라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원화이긴 한데 근데 워낙 우리나라는 제일 마지막에 사라질 겁니다. 네, 거의 제일 마지막에. 거의 그 뭐 유로화, 엔화 뭐 그 다음에 사라질 정도 가장 마지막. 근데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위협받고 있다. 예. 그래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환율 한번 짚어주세요. 아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5년, 10년 후에 이제 원화에 대해서는 그 존재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있지만 지금 당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달러 약세를 용인해 주면서 니네들도 먹고 살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원화 강세를 용인해 주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원화 강세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통화의 대부분의 강세인 대해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런 걸 생각해보고 해보면 그래 뭐 달러 좀 약세해 줄게 이런 느낌 아닌가. 나중에 어차피 결국은 달러로 이제 다 넘어올 건데 이거 이제 이건 준비가 다 돼 있어 우리가. 근데 요 안에서 뭐 조금 움직이고 그런 거는 그냥 뭐 니네들 알아서 하는데 근데 니네들이 강세가 되는 게 수요도 창출하고 경제도 좋아지니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뭐 AI로 또 새로운 거 만들고 있거든. 그거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 협상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해보자 이런 의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제 강세 압력을 계속 이제 받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더 얼마나 더 강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1,300원 뭐 초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달러로 돈을 줘요.
유튜브를 하면 달러로 돈 주거든요. 원화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아, 계속. 네. 아, 정해두지 않고. 네. 음. 원래는 이제 달러로 계속 놔뒀었는데 음. 원화로 이제 바꿨고 원화로 이제 계속 바꿀 생각입니다. 그게 환율 전망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회사 현금이 쪼들려서 그러신 거예요? 아, 현금이 쳐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조금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미리미리. 그래서 뭐 연말 뭐 하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를 이렇게 고무시킬 수 있다. 그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가능성이 있고요. 어? 근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을 사야 되나 저 나라 뭐 출생률이 뭐 저렇다던데 이런 이제 생각인데 예. 실제로 이제 숫자들이 좀 회복되는 것들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얘네들 봐라 화장품을 야 프랑스에도 판다고 그 정도로 얘네들이 벌써 올라왔어? 이런 이제 방사는 또 이렇게 싸고 잘 만들어. 조선은 또 미국한테 너무 필요한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올 거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아까 지주사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주사 중에 지금 신고가 아닌 지주사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매집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돼서 국내에서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후행적으로 사겠죠. 후행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외국인들한테 물량 넘기면서 웃는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달러가 조금 약해질 수 있는 전망을 주시면 뉴욕 증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점을 좀 길게 하반기로 보셔야죠. 길게 보셔야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때쯤 진입할 시점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시점에 따라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뭐 얘기하고 달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환전을 안 할 거면 미국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렇죠. 그냥 환전. 평가액으로 그렇죠. 지금 예. 원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냥 예. 뭐 나중에 결국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좀 호흡만 길게 가져가시면 환율에 대한 평가 손실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을 안 하겠다? 이거는 좀 그 지나친 거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환율이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뭐 일부 해지를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네. 네. 지금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데 여기 한 153불 정도 근처입니다. 이거 최고가가 주가가. 네. 그리고 지금은 131불이고 이 대표 보시기에 엔비디아 연내 이거 고점 경신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 고점? 그 고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하락하는 그런 그 채널은 이제 뚫고 올라와 가지고 상승 채널로 이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유는 예. 정말 많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큰 변화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 칩을 못 판다. 예. 이거 예. 되게 큰 변화였다가 예. 다시 블랙웰에서 다운그레이드해서 판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변화고요. 또 이제 사우디에 빅테크들이 들어가가지고 AI를 만든다. 예. 근데 사우디만 할까요? 우리나라도 하겠죠. 오픈 AI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뭐 얘기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AI가 F-35랑 비슷한 거 아닌가? F-35? F-35 전투기를 전투기. 미국이 팔 때 어떤 네. 식으로 파냐면 야 이거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싸게 팔아요. 예. 그러면서 한번 들어오고 나서는 MRO 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도 엄청나게 돈 뜯어가요. 예. 그럼 똑같은 거죠. AI 네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돈 엄청나게 드는데 이거 어. 니네 LLM 못 만들잖아 어차피 내 거 사. 근데 아무한테나 파는 거 아니야. 사우디 넣으니까 특별하게 파는 거야. 돈 많이 내놔. 한국 너네한테 특별히 파는 거니까 돈 많이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자동차의 그 에어백 이거는 진짜 제대로 사고가 한번 나봐야 이게 에어백이 제때 터져주는가 확인이 검증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일부러 뭐 어디 붙이쳐 볼 수는 그렇죠. 없고 네. F-35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그게 이제 스텔스기라고 스텔스 전투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스텔스 되나 소리가 나왔잖아요. 네네. 한번 떨어지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미국이 AI를 그리고 엔비디아를 레버리지 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너네한테도 필요한 것 같은데 살래? 이런 거죠. 보통은 이제 물건을 파는 주체가 을이잖아요. 네. 예. 좀 사주세요. 그런데 예. 이제 야 이거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팔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는 거래일이 급등했다 보니 오늘은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0.15% 약세로 지금 시장 저항대 2650선 돌파하지 못하고 2640선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으로 72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19억 원의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57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52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45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7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548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출판, 생물공학, 건강관리 기술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쪽, 전기 제품과 전기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조선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합니다. 조선업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도가 원유 수급을 위한 자체 선대, 즉 배의 무리를 갖추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종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 내에서도 무게가 가벼운 조선 기자재 섹터가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화인베스틸이 20% 급등하고 있고 메디콕스 11.2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리엔탈 전공이 16% 강세로 6,960원, 1승이 11.2% 상승하며 거래가 5,570원이고요. 세진중공업도 2.6% 강세 기록합니다. 거래가 11,9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중공업은 4%대 오름세로 15,720원 나타내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줄여내면서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HJ중공업이 0.9% 약세, 하나오션 0.25% 내림세로 7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현대미포가 0.74% 내림세로 188,000원, HD현대중공업 어제 4% 넘게 올랐었고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이내 하락합니다. 0.73%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 40만 9,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 활성화를 위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한은은 지난 4월부터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 데 이어서 최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6대 은행장을 직접 만나며 CBDC 세일즈에 나선 상황입니다. 관련주로 보시면 KCT가 11.36% 오름세, 한네트도 0.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2.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32,900원. 로지시스가 0.59% 강세로 3,430원, 풍산도 0.3% 오름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주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지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ST바이오센서가 16% 급등합니다. 거래가 12,640원. 메디콕스는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14.1%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로디지털이 7.48% 오름세로 9,050원. 지노믹트리가 3.5% 강세로 거래가 12,940원이고요. 수젠텍도 1.54% 올라갑니다. 현재 8,5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저항대인 2650선 아래에서 또 한 번 주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줘야 상승세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요. 일단 장 초반인 만큼 상황 좀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ETF 시장 동향과 주목해볼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움투자자산운용 정성인 ETF 사업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이신가요? 네,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정 부장님도 이 털이 많으신 분이구나. 아니, 지금 출근길인데 어떻게? 제가 원래 좀 수염이 많아서 예. 그 TMI지만 제모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모를. 네, 레이저 제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한참 소장님 쳐다보시길래 이제 피부가 좋다 이런 좀 말씀하시고 칭찬을 좀 해주시는 네, 줄 알고 저도- 기대했는데 아니요, 멋있어요. 네. 예, 멋있는데. 아유, 뭐, 시장 고만고만한데, ETF 얘기 오랜만에 하긴 합니다만, 그 전에 오늘 뭐 좀 편안하게 가시죠. 아니, 진짜 키움 열일해요. 아니, 저 뭐 이정우, 김하성 선수뿐만 아니라 이정우가 잘하는데, 김혜성이까지예요. 네, 아이고, 키움이 열일을 한다기보다는 키움 출신 선수들이 키움 출신 선수들이. 뭐 미국 메이저리그를 굉장히 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거 보는 낙으로 살아요, 요즘. 네. 오늘 또 이정우 선수 또 7게임 연속이던데, 예. 멀티히트에다가. 지금 뭐 상황이 뭐 IMF는 아니지만은 예. IMF 때 뭐 박세리 선수나 박찬호 선수가 저희에게 즐거움을 줬던 느낌으로 이정우 예. 선수와 김혜성 선수가 요즘에 즐거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진짜 IMF 무렵에는 아마 미국 사람들 한국에는 성이라고는 박씨밖에 없나 보다 싶었을 거예요. 박세리, 박찬호밖에 없으니까. 그 이후로 또 박세리 퀴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나왔고 예. 참 예 그렇습니다. 아유 그런데 저 이제 정 부장님이 보시는 시황이 궁금해요. 사실 뭐 ETF 사업부장이시다. 제가 아주 못되게 얘기하면은 아 올라간다고 보세요. 예 여기 상품 여기 있습니다. 아 빠진다고 보세요. 아 저희 준비해놨습니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거 아니에요. 부장님 입장에서는 오늘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세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좀 안 좋은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 네. 시황. 네. 사실 이제 ETF라는 비이클 자체는 뭐 올라갔을 때 좋은 상품이 있고 뭐 내려갔을 때 네. 좋은 상품이 다 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네. 준비하시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뭐 이제 비이클을 제공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뭐 저는 어쨌든 방송에 나와서 이제 상품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 자체가 뭐 금리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채 30년이 지금 5.1% 뚫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 19개월 만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미국이 한창 금리를 올리던 2023년 이후 처음이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뭐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을 하회 돌파를 했고 사실 뭐 레벨만 놓고 보면은 아주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속도가 좀 가팔랐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 어찌됐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감세안이 뭐 재정 적자를 좀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고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기에도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채권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사실 최근에 뭐 기관 투자자분들 미팅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뭔가 지금 미국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다라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 자산 재편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예. 네. 일단은 뭐 골드 있고 예. 그리고 미국채, 미국 달러
뭐 이렇게 미국 관련된 게 이제 2개나 자산이 있는데 최근에 가격 흐름이 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사실 ETF 상품만 놓고 보더라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최근 2년간은 계속 가격이 올랐는데 네.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뭐 사실 달러나 미국채 장기채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미국채 30년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주식시장의 그 시가총액 비중을 좀 보면요. 유럽 쪽이나 중국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미국 쪽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이제 30년 국채 액티브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네. 아니 지금 현 시점에 그럼 채권 투자 ETF 이거 뭐 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 그렇죠. 레벨이면 들어갈 만하다 채권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뭐 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요즘 받는 질문 중에 이제 제일 많죠. 예, 가장 많이 받는 예, 질문인 그러실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장기채 쪽으로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인즉슨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좀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3월 말 이후에 뭐 주식은 일단 반등을 다 했고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안전자산의 가격이 위험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어쨌든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수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수요는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경기 상황을 좀 보자면 그 미 연준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어찌됐든 간에 물가이고 네. 그다음에 고용지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열기가 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가도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걸로 봐서는. 근데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 연준도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지만 네네. 투자의 성향인 것 같아요. 빠질 때 차곡차곡 모아가느냐 아니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느냐의 문제인데 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빠질 때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네. 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그게 성과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빠질 때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 자체가. 다만 중요한 부분은 한꺼번에 베팅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미국채 30년 5.1% 갔습니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사시는 것보다는 이 구간부터는 차곡차곡 좀 모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 변곡점이 될 구간은 결국 달러 약세가 조금 꺾이는 구간이 변곡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좀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가 꺾이는 부분, 예.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오는 예, 이제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을 노린 마켓 타이밍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율이 좀 빠지는 게 주춤하는 구간에서는 한번 좀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섹터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뉴욕 증시에서 그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 변동성이 크고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 ETF 수익률 측면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 ETF들 수익률 좋았다면서요. 네, 예.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보통 나올 때 이렇게 그 주간 수익률 상위표를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러시죠. 네. 이제 소장님이 항상 이제 왜 왜 키움 키움 없냐, 없냐? 네,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이번에 오, 있었는데,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주간 수익률 표를 갖고 온 건 아니고 네. 양자 컴퓨팅만 들고 나왔는데 양자 컴퓨팅만. 근데 주간에도 있습니다, 소장님. 네. 제가 확실히 주간도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거 양자 컴퓨팅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만드는데 키움이 먼저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 뭐 양자 컴퓨팅 그런 것 같아요. 상용화 시기를 놓고 예. 사실 악유는 좀 있어요, 시장에서. 예. 그래서 뭐 젠슨항 CEO도 계속 얘기는 하지만은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양자 컴퓨팅이 AI와 함께 산업의 좀 지형도를 바꿔 놓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견은 없는 것 같고 초고속 연산이 필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양자 컴퓨팅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국들도 이제 그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재까지는 미국의 빅테크와 그리고 이제 양자 스타트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양자 컴퓨팅이 최근에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일단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이제 미국의 양자 스타트업이 네.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배의 실적이 좀 나와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고, 그 시점에 동일하게 어드밴티지 2라는 이제 신형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매우 좋았고요. 사실 DAV 퀀텀 이후에도 뭐 우리나라 양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아이온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아이온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실적은 좀 좋지는 않았는데 뭐 CEO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밝히면서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하면서 이제 양자 컴퓨팅 ETF도 좀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국내에 지금 총 5종목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 5종목이 상장이 돼 있고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이제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말에 먼저 상장을 했고요. 지금 AUM이 한 1,500억 이상 좀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테마형 ETF 중에서는 꽤 큰 지금 AU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개월 수익률이 한 42% 정도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러네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타이밍에 따라서 조금 수익률이 다르구나. 3월 달에 상장된 거는 훨씬 좋은데 어느 정도 그때 맞아요. 양자 컴퓨팅 종목들 조금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근데 그냥 탑 10이 20개짜리 종목보다 수익률이 나왔구나. 역시 똘똘한 놈으로 그냥 압축해야 되고 여기서 또 실력이 드러나네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탑 10이 예. 지금으로서는 양자 컴퓨팅이 아직은 인트로 단계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탑 10 종목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는 분명히 많이 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완전 맞아요. 롤러코스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10종목으로 가느냐 20종목으로 가느냐는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 성향 차이겠지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갖고 싶으신 분들은 좀 분산해서 20종목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이제 정말 나는 다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탑10 종목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는 견딜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거 요즘 광고에서 자주 보이던데 이 월배당 ETF? 네.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월배당 ETF라는 게 뭐 새로운 어떤 상품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 이제 기존에 ETF도 분배금이란 이름으로 ETF 안에 있는 주식들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분배금이란 이름으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 원래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원래 다 드리고 있었고 네, 네. 물론 이제 재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재투자해서 그냥 분배금 가지고 그냥 주식을 더 예, 사는 상품도 예. 있었는데 이제 월로 배당을 드리는 월 분배를 드리는 상품들이 처음 출시가 된 게 이제 2022년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좀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형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2023년부터 좀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2024년도에는 확실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도 갖고 나왔지만은 시장 규모가 20조 이상이 되었고 근데 이제 가끔 투자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배당이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렇죠. 1년에 드리는 예, 그냥 예. 배당을 예. 그냥 월로 나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최근에는 어찌됐든 간에 국내 자산의 월배당 상품보다는 해외 자산 쪽 네. 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다우존스 배당 뭐 이런 거 그리고 미국채 30년도 대부분 월배당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분배 재원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예. 것들은 좀 가 있고 국내는 이제 고배당주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성과만 놓고 보면 사실 뭐 올해 미국 증시도 좀 안 좋았고 환차선도 좀 있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국내 쪽이 조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미국 배당 상품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뭐 2조 가까이 되고 한 7,50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하신 것 같고 올해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 ETF 중에서 가장 큰 ETF인데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한 7,6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올해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금 유입이 꽤 이뤄지고 있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국내에서 지금 세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그 국내 펀드의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이 좀 변경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면 네. 미국에서 배당이 들어오면 세금을 안 떼고 들어왔다가 예. 과세를 이연해주고 이거를 이제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떼는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데 예. 이게 정부에서 바꾸면서 이제 배당을 먼저 떼고 받아라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었어요. 지금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제. 세금이 세금 어느 측면에 정도? 15.4%를 이제 배당소득 15.4%의 15점? 배당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제 연금 투자 계좌에서
미국 관련된 상품을 투자했을 때 메리트가 좀 줄어든 거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월배당 상품 중에서는 미국 쪽 상품보다는 좀 국내 쪽 상품들의 오히려 수요가 조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보니까 머니마켓 액티브 ETF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그 MMF 아시죠? MMF. 많이 들어보셨죠? 예. MMF가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줄임말 예,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머니마켓 ETF는 MMF 형태의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올해 MMF 자금이 올해 초 대비해서 한 30조 가량 늘었거든요. 그 대기성 자금이 굉장히 대기성 많이 자금. 늘었어요. 뭐 네. 저 이자도 별로 안 주잖아요. 이자가 그렇죠. 뭐 별로 안 주긴 하는데 MMF와 이제 머니마켓이랑 비교해 보면 뭐냐면 지금 국내 정기예금 금리가 1년 보면요. 예. 한 2.8에서 3 은행별로 좀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나오는데 이 머니마켓 ETF가 한 2.6 후반대, 그러니까 2.7 가까이 나오거든요. 은행보다는 낫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1년을 묶어둬야 되는데 네. 얘는 이제 매일매일 매매를 할 수 있고 중간에 나오실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MMF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MMF는 반드시 30% 이상의 안정적 자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또는 국채 같은 걸 담아야 돼요. 의무 비율이 있어요. MMF에는. 근데 이제 머니마켓에는 그 의무 비율이 없다 보니까 단기채로만 구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금리가 MMF보다는 조금 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중간 자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MF와 정기예금 사이에 금리가 나오고 다만 이제 ETF이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매일 사고 파실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소액으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자금들이 꽤 많이 몰리고 있어요. 머니마켓 ETF에. 그 약간 어떻게 좀 무슨 큰 돈을 갖다 남긴 자기보다는 좀 잠시 이렇게 머무는 성격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파킹형, 파킹형. 파킹형 네, 네.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투자하기에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그 국내에도 머니마켓 ETF가 8개나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규모들이 상당히 커요. 지금 뭐 코덱스 머니마켓은 거의 7조 가까이 되고 있고 뭐 저희도 있지만은 한 3천억 이상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투자가 되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대기성 자금으로서는 뭐 그냥 계좌에 놔두면 어차피 이자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기성 자금으로 꽤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선이 코앞입니다만 다음 주인데 딱 일주일 남았군요. 네. 지금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저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사실 선거 때야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주식하는 인구 얼마야? 그러면 뭐 한 5천 가지 뭐 코스피에. 개 키우는 사람들 얼마야? 애견 산업 그거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던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코인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가능 이제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 말씀이신 거죠? 예. 선생님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정 부장님하고 편해서 이러는 겁니다. 예. 네. 뭐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 지니어스법 지니어스 그쵸. 액트법 통과되면서 네. 뭐 또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가상자산 ETF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가상자산이 어찌됐든 간에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글쎄 무시할 수 없는. 네. 예. 제가 표 들고 나왔는데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ETF 중에 3개만 들고 나왔거든요. 되게 많은데 저 3개의 규모를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 ETF 시장 전체 규모에 맞먹습니다. 그래요. 와. 그만큼 굉장히 지금 글로벌 주요 자금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 시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금이 1위고 5위고 금이. 예. 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금융 당국도 어쨌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빠르게 상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면은 네. 일단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법령이 있어야 돼. 규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관련 법령이 있어야 되고 거래소가 있어야 되고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일단 금융상품의 투자 대상으로서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상품의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도적 합의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글쎄.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굉장히 갈 길이 멀고 뭐 거래소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한국거래소 또 이번에 뭐 제2의 거래소도 생겼지만은 네. 거래소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어디서 거래할 거냐. 네,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결제 같은 경우에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하지만 지금 거래소는 뭐 그럼 코인베이스를 도입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보니까 이제 보합권에서 좀 혼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네요. 네. 그러네요. 예. 미국 휴일 다음 날인데 우리도 휴일 같은 분위기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